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남편과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말썽꾀나 피우던 사람이었죠.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오다 가다 마주치긴 했어도 학교 다닐 땐 대화 한번 나누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과 저는 학교만 같이 다닐 뿐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소위 말하는 일진에 속해 있었고 저는 그냥 평범한 깻잎머리 여학생일 뿐이었죠. 저는 모든 게 중간이었던 것 같네요. 성적도 외모도 성격도 그냥 딱 중간이었습니다. 저는 4년제 대학에 식품영양학과에 들어갔고 남편은 졸업 때는 대학에 못 들어갔다가 재수해서 서울권 경영학과를 들어갔더라고요. 동창 친구들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날라리에 동창생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던 일진이었던 남편이 재수해서 인서울 일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때 들은 이야기인데 남편네 집이 좀 사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좀 많이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땐 별일도 다 있다 하고 흘려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6년쯤 지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영양사로 회사에서 일하다가 집 근처 요양병원 영양사로 이직을 했는데 이직한 병원의 총무과 직원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저도 굳이 아는 내색을 안 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아른 체를 하더라고요. 이력서를 봤는데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면서 말이죠. 대화를 나누어 보니 예전 기억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말쑥한 모습에 꽤나 인기가 많았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취업을 빨리 할 수 있느냐 물으니까 군대를 면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눈이 짝짝이거든. 렌즈 끼지 않으면 사물이 겹쳐 보여. 그것 때문에 군대는 면제받았어. 그리고 여기 병원장님이 우리 고모부님이셔. 고모가 간호총괄 하시고 들어와서 일 배우라고 해서 지금은 사원으로 배우고 있는 중인데 몇 년 안에 총무팀장 시켜주신다고 해서 바로 여기로 왔어. 남편은 저희 집에 비해서 형편이 좋아 보였습니다. 병원장 고모부의 간호총괄인 고모의 배경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재수할 적에 집에서 수능 과목별로 개인 과외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로는 돈으로 머릿속에 수능 문제를 때려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지. 정말 머리가 나빴다면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안 될 일이었죠. 그게 남편과의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퇴근 후 자주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고 하다 보니 어느덧 사귀고 있는 사이가 되었고 남편의 거침없는 리드에 결국 임신을 하는 실수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만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죠. 당시 저는 남편에 대해 확신은 없었던 터라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었는데 남편에 의해 반강제로 결혼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너 이제 어디 가서 결혼도 못해. 소문 안 날 것 같아? 너랑 나랑 사귀었던 거? 애 가졌다는 거? 우리 동창들에게 소문나는 건 시간 문제야. 그건 네가 더 잘 알지 않아? 너 지난번 동창 모임에 가서 나랑 사귄다고 했더니 애들이 뜨악했다면서? 여기 우리가 살던 동네야. 소문? 금세 날 거라고. 나도 아직 결혼은 좀 이르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쩌겠냐. 내가 너 책임져야지. 남자의 책임감이란 그렇다. 그러니 쓸데없는 생각 말고 우리 결혼해. 너 임신했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좋아하긴 하더라. 지우지 말고 애 낳으래. 그 말인즉슨 결혼하라는 말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것저것 재지 말고 그냥 결혼해.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봐야 별거 없어. 솔직히 나 정도면 너에게 괜찮다 못해 넘치는 거 아니냐? 빼는 것도 딱 여기까지야. 더 했다간 진짜 화낸다. 제가 남편에게 확신을 갖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남편의 이런 성격 때문이었죠. 무조건 자기 말이 옳고 반박하면 자존심 긁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그것도 안 되면 욕설이 나왔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결국 폭력 성향도 보였었거든요.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에 화나는 일이 있었는데 속 터진다면서 벽을 주먹으로 치는 바람에 손가락 하나가 부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배속 애기한테 미안한 일이지만 지우고 싶었죠. 그리고 병원도 관두고 남편이랑도 헤어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결심을 굳혔는데 외할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당시 저희 집도 그랬고 외가댁도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 누구나 겪듯이 늙어 병들면 돈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외갓집 사람들은 외할아버지의 병수발을 들 여력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일을 엄마가 떠맡게 되었죠. 오빠하고 동생들이고 다들 먹고 살기 힘든 마당에 네 외할아버지 병수발들 사정이 안 되나 봐. 우리 매 한 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네가 병원에 있으니 그나마 좀 낫지 싶어. 미안하지만 너 일하는 요양병원에 할아버지 좀 넣어줘. 삼촌들이랑 이모가 매달 10만 원씩 보내기로 했어. 얼마나 더 사실지는 모르겠는데 풍이라는 게 3년, 5년, 7년이라고 하더라. 3년 넘기면 5년 살고 5년 사시면 7년 사신대. 긴 싸움이니까 최대한 아껴서 모셔야지. 이 엄마도 아버지가 우리 집 근처에 있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니네 병원 들어가면 직원 가족 할인인가 된다고 했잖아.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모실 수 있지 않아? 엄마가 부탁해. 할아버지 좀 도와줘. 일반 요양병원으로 모시면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직원 할인이 있어서 병원비의 반액 정도만 내면 되었고요. 엄마에게 병원 그만두고 여행 다녀온다고 할 생각이었는데 외할아버지로 인해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날짜는 지나는데 뱃속에 아기가 자랄 것을 생각하니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미래의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에게 말은 들었다.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 생각 같아서야 더 좋은 혼처자리 찾아서 맺어주고 싶지만 네가 내 아들 아이를 임신했다니 이것도 인연이면 인연인 거지. 알아보니 집안 형편이 넉넉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너 자체로도 엄청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네가 영양사니까 내 아들 먹는 것은 잘 챙겨주겠다 싶다. 그거 한 가지만 딱 마음에 들어. 군대 면제받은 이야긴 들었지. 눈이 좀 안 좋은 편이야. 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어. 눈의 영양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이야 내가 챙겨주니까 괜찮지만 결혼하면 잘 먹고 다닐런지가 늘 걱정이었어. 요즘 신혼부부들 그렇잖아. 사 먹는 거 좋아하고 집밥 잘 안 먹고. 그래도 네가 영양사니까 영양적으로 내 아들 밥은 잘 챙기겠다 싶어. 그러니 내 아쉬운 소리 더 안 할 테니까 건강한 손주들 둘 아니 셋 정도 안겨주고 내 아들 먹는 거에 신경 좀 많이 써줘. 너 보고 돈 벌어오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걱정은 말고. 임신, 외할아버지 입원, 그리고 시어머니의 강력한 추진 등등 등 떠밀듯이 신속하게 결혼이 진행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혼전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 화도 나시고 속도 상해하셨지만 이내 저를 다독이시며 다 잘 될 거라 위안해 주시더라고요. 가끔 그때 부모님이 애 지우고 헤어지라고 말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황은 결혼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 시댁 근처에다 집을 아예 사주셨죠. 그리고 그곳을 채우는 것은 저의 몫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전제품 삼성 거밖에 안 쓴다. 혼수로 해올 목록 줄 테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와야 해.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식구들이 다들 눈높이가 있어서 예단도 좀 신경을 써야 해. 다들 골프 치니까 골프 세트로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야마하로 5세트 준비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고. 야마는 그때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엄청 비싼 거였더라고요. 집에 돈도 별로 없는데 혼수 때문에 기둥불이 뽑히겠더군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에게 너무 과하다고 살짝 말했는데 화를 내더라고요. 그 정도도 못하냐고 말이죠. 그냥 엄마 하라는 대로 해. 내가 외동 아들인데 어차피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내 재산 되는 거야. 내 재산 되면 네가 좋은 거 아니야? 투자한다고 생각해. 장인 장모야 나이 들어서 돈 없을 거 뻔하고 그럼 그거 누가 감당하겠냐? 결국 네가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생각하면 우리 엄마 요구가 과한 건 아니잖아.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때 참 힘들다라고 느꼈습니다. 저 스스로에 대한 원망도 컸고요. 칠칠치 못해가지고 임시나 해가지고 원치 않았던 결혼, 거기다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꼴이 되고 말았으니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부모님은 시댁에서 원하는 거 최대한 맞추자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너 시집 가면 우린 굳이 서울서 안 살아도 돼. 여기 아파트 팔 생각이었어.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가면 좀 더 넓고 쾌적한 곳 많더라. 우리 용인 쪽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줄게. 우리 딸은 태교에나 집중해. 그리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래도 시댁이 잘 사니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되잖니? 부모님은 30년 반평생 마포에서만 사셨는데 저희 결혼 때문에 경기도로 나가시게 되었죠. 물론 지금은 그때 그 선택이 괜찮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때는 부모님께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고 딸 아이를 낳았고 둘째도 갖게 되었죠. 외할아버지는 꼬박 3년간을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5년을 못 채우고 임종하셨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결혼함으로써 병원비는 많이 안 들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로 생각보다 결혼 생활은 어두웠어요. 남편은 술도 좋아했고 학창시절 때처럼 무리지어 다니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라 늘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죠. 대부분 고등학교 동창들이었고 아는 얼굴들이었죠. 대장놀이 하기 좋아하고 사고도 많이 쳤는데 특히 여자 문제 때문에 자주 싸웠었습니다. 첫 딸 낳고 둘째를 임신했을 때였는데 남편 친구이자 고등학교 동창 남자가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미혼이었는데 남편의 말이라면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남편이 병원에다 취직을 시켜줬고 같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나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네 남편 꼬붕이지 뭐. 내가 좀 멍청하잖냐. 전문대 나와서 막일하긴 싫고 결국 네 남편이 날 사무직 자리라도 준 거 아니야. 술 잘 마시니까 술 접대하라고. 우린 진짜 주인과 종놈 관계다. 내 신세 한탄하러 온 것은 아니고 네 남편 관리 좀 해라. 맨날 룸살롱 다니고 거기 나오는 여자들 주무르고 다니는 거 너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는 거 아니야? 종합병원 애들 접대 때문이라고 하지만 하는 짓 보면 너무하다 싶다. 나도 남자지만. 나야 상관할 입장은 아니지만 네가 좀 안 됐어서 그래. 내가 얘기했다고는 절대 말하지 말고 네가 잘 타이르던지 아니면 단속을 좀 해. 그래도 지 와이프에게는 주먹질 안 하겠지. 요즘도 가끔 난 맞고 산다. 이제 나도 30대인데 신세가 처량해. 정말 딴 뜻은 없고 선의의 조언이야. 결혼도 했겠다. 30줄에 들어섰겠다. 게다가 애도 있는 사람이 나가선 여자질에 주먹질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집에서도 주먹질은 아니지만 화나면 물건 던지는 것은 예사라하는 사람이긴 했거든요. 여자 문제는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었나요? 병원에 나가서 밥하랴,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하랴, 신경 쓸 겨를도 없었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남편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엄명도 있었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동창 친구의 말 듣고 남산 만남 배를 해서 시어머니를 찾아가 하소연 안에 하소연을 했는데 고슴도치도 지 새끼라고 남편 편만 들더라고요. 요즘 병원 병상수 늘린 거 안 보이니? 이번에 병상수 늘리면서 우리 돈도 들어간 상황이야. 환자 채우려면 종합병원에서 장기 입원 환자들 유지해야 하는데 환자 채우려면 종합병원에서 장기 입원 환자들 유치해야 되는데 그게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야. 술 먹이고 여자 붙여주고 다 그러는 거지. 네가 환자들 밥이나 해줄 줄 알지? 병원 경영에 대해서 뭘 안다고? 네 남편 못 잡아먹어 안다라는 거니?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결국 네 남편이 너랑 애들 때문에 그렇게 밤새워 영업하고 일하는 거 아니냔 말이야. 속 깊은 애라면 지 남편 몸축 안 나게 꿀물이나 잘 데려갈 일이지. 너처럼 바깥에서 여자랑 시시덕거리네 어쩌네 그런 철딱선이 오는 말 하지도 않는다. 너네가 지켜볼 거야. 경고야. 더 이상 내 아들 힘들게 하지 마라. 실망한 채로 집에 들어왔고 저녁 때 남편이 들어와서는 뭐가 또 그렇게 화가 나는지 물건 꽤 부시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먹으로 턱을 맞았고 턱주가리가 돌아갔는지 입이 안 무뎌지더라고요. 피는 질질 나지 정신은 몽롱하지 쓰러진 것 같은데
눈떠보니 응급실이었습니다. 다행히 뱃속의 둘째는 큰 문제 없다는데 턱이 나간 게 문제더군요. 의사는 수술을 통해서 부서진 뼈 조각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고 다시 모양을 만들어 넣을 수밖에 없는데 산 달이 얼마 안 남아서 출산하자고 하더라고요. 서럽고 눈물 나고 분하고 그때 그 침상에 누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애를 데리고 집을 나왔고 친정에서 숙식을 하면서 출산 예정 병원도 친정 근처로 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이혼해야겠다 결심을 굳히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죠. 가정폭력과 외도를 이유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못하게 되었어요.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가정폭력 처벌법에 살해가 되어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 사건 절차로 넘어갔고 거기서 남편이 더 이상 가정폭력을 일으키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애걸복걸하고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바람에 제 뜻과는 거의 무관하게 보호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둘째 출산하고 시부모님들이 찾아와 이혼만은 안 된다며 아이들을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일도 있고 하니까 네 남편 앞으로는 절대 폭력 쓰는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이제 둘째도 낳았겠다. 애들만 생각해. 교육도 시키고 번듯한 가정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니? 애들이 무슨 죄야. 나도 앞으론 너에게 잘해줄게. 그동안 너무 너를 몰아붙였던 것 같아. 네가 딱 한 번만 내 아들 용서해 다오. 그 콧대 높았던 시어머니도 아들의 이혼남을 만들기 싫었던지 나름 자존심 굽히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굳었던 결심이 흔들렸고 결국 애들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제 비위 맞추어 준답시고 퇴근도 일찍 하고 좀 친절하게 굴었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각방 사용하기 시작했고 부부간의 대화는 많지 않고 애들 문제로만 간간히 대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종이와 펜을 내밀더라고요. 너랑 나랑 각서 한 장씩 쓰자. 만약 서로 외도해서 발각시에 재산 분할 권리 포기하기로 말이야. 나도 쓰고 너도 쓰고 이거 쓰면 나도 헛짓거리 못하고 너도 딴 마음 안 품을 거 아니야. 서로 손해볼 거 없잖아. 쓰려고는 당신만 써. 지금까지 여자들이랑 놀아난 게 당신이지. 내가 남자들이랑 놀아난 건 아니잖아? 이걸 내가 왜 써? 그리고 지난번 비슷한 말 어머니도 하시던데. 재산 분할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혹시 어머니가 시켰어? 나보고 이거 쓰라고? 남편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시어머니가 시킨 것 같더라고요. 행여나 제가 남편 싫다고 바람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이혼남 되면 안 된다면서 저보고 정 좀 붙여보라고 화장품도 사주고 시어머니 쓰던 향수까지 챙겨주는데 뭐 하는 건가 좀 의아하긴 했었죠. 뻔한 속셈이야 보였지만 각서 쓰는 게 제게는 손해볼 거 한 개도 없던 거라 원하는 대로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나 그렇게 못된 짓거리 할지 누가 알았나요? 저도 남편에게 마음 붙여보고 살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남편이 좀처럼 반응이 또 없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면 딸들이랑 잠깐 놀아주고 방구석에서 뭘 하는지 들어가 나오지도 않고 주말에 슬쩍 나들이라도 가자고 하면 골프 접대에 있다고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시어머니가 애들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앞으로 매주 주말에 내가 애들 볼 테니까 너는 너 하고 싶은 것 좀 해.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술도 한 잔씩 해도 되겠지? 좀 자유롭게 살아. 나나 네 남편이나 너를 너무 구속한 거 아닌가 싶어. 한 번도 호의를 베푼 적이 없었는데 그때 이혼 소송했던 게 충격이 컸나 싶었죠. 남편도 지나가는 말인 듯 주말에 어차피 자기는 골프 약속으로 꽉 차 있으니 계획 세워서 친구들이랑 놀라고 하더라고요. 돈도 몇십만 원 찔러주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 석 달쯤 지났을까요? 매주 주말에 애들이 없으니 처음엔 이상했는데 익숙해지더라고요. 미술관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문화생활도 하고 그 짧은 찰나 좀 평안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불쑥 제 생활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남편의 꼬붕이라고 자처하는 친구 말이죠. 네 남편 오늘은 제주도로 골프 가서 내일 올 거야. 이번에 내가 낄 자리가 아니라 마침 시간도 있고 오늘 저녁 때 고등학교 동창회도 몇 명 모이기로 했는데 너도 올래? 다 너 아는 애들이야. 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네. 내가 픽업 갈게.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걔 중엔 한번 만나고 싶었던 친구가 있었던지라
따라 나서게 되었네요. 아무도 몰랐던 제 첫사랑 같은 남자애였죠. 그 이름 듣는 순간 괜히 설레더라고요. 친구 따라 동창회 나갔고 그 남자애도 보고 진짜 재밌었네요. 그렇게 심장이 두근댔던 기억은 오랜만이었죠. 그때부터 남편의 꼬봉 친구가 주말에 저와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꼭 "네 남편 오늘 어디 가는데 시간 되지?" 였습니다. 처음엔 동창 친구도 돌아가면서 만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드라이브 가자고 하더라고요. 몇 번 따라 나서면서 나름 자유를 느꼈죠. 바람 쏘이기 좋은 것만 찾아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양수리에 갔을 때 사달이 벌어졌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실 때 그 친구에게 말했죠. "주말에 나에게 연락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주말마다 좋은 곳에 드라이브 시켜준 거 너무 고마운데 뭐랄까? 이렇게 둘이서 다니는 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야. 동창들 만날 때 아무 상관없지만 우리 둘이 따로 만나는 건 좀 이상해. 그래서 딱 오늘까지만 이렇게 고마워할게." 여러 번 생각해서 기분 안 나쁘게 말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 친구도 고개 끄덕이며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으슥한 모텔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 갈까? 내가 좀 피곤해서 그래." 닭살이 돋는데 순간 섬뜩했죠. 잠시간 말이 없었고 때마침 전화벨이 울려서 잠깐 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화기 녹음 기능을 켜두었죠. "혹시 남편이 이러라고 시켰니? 우리 시어머니도 한패고? 내 말이 맞겠지? 한번 말해봐. 그동안 우리 정도 많이 쌓였잖아. 솔직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눈치챘어? 사실은 네 남편이 몇 달 전에 내가 너 꼬셔서 모텔까지만 가면 3천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 준비는 다 해줄 테니까 나보고는 꼬시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 솔직히 나 돈도 필요했고 너 좋아하는 마음도 있어. 그리고 알잖아, 네 남편 아직도 나 때린다니까. 지난번엔 골프채로 맞았어. 이번에 수락 안 하면 진짜 병신 만든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하기 시작했는데 너랑 같이 있다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 돈 못 받는 건 괜찮은데 진짜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 위험 있고 함정에 함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친구를 잘 타일렀습니다. 나도 널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다. 그리고 오늘은 몸 컨디션이 좋지 않다. 우리끼리 비밀로 할 테니까 생각할 시간을 달라. 가진 말로 친구를 설득했고 그 친구 다행히 제 말에 넘어가더라고요. 그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와 남편이 동시에 들어왔고 시어머니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사진을 던지면서 말이죠. 지난번 양수리 모텔 갔을 적에 저와 꼬봉 친구가 차 안에 있는 사진이었죠. "네 년이 우리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벌건 대낮에 이게 무슨 짓거리야? 바람? 외도? 하도 너 하는 짓이 이상해서 사람 붙여봤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였어.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들, 그때 각서 받아놓은 거 있지? 이래서 엄마 말 들으라는 거였어. 내가 감이 있다니까." 저는 울분을 삼키고 또박또박 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나 당신이나 내 말 안 듣고 안 믿을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애들 데리고 간다면 펄쩍 뛸 거고 조용히 나가 드릴게요. 이번엔 진짜 이혼하자고요." 저는 몇 달에 걸쳐서 이혼소송을 준비했고 마침내 법정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저희 외도 사진과 재산 분할 포기 각서를 대형 스크린에 띄워놓고 이혼소송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니 위자료 및 재산 분할권 그리고 양육권도 포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혔지만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말했습니다. "저한테 녹취한 것이 있는데 지금 녹취록 작성 중이라 증거로 제출 못했는데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 제출해도 될까요?" 판사는 녹취록은 나중에 제출하고 일단 틀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남편의 꼬봉 친구로부터 녹음했던 것을 법정에서 틀었는데 웅성웅성 난리도 아니었죠. 남편과 시어머니 얼굴은 어그러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재판에서 이겼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조금 받았죠. 물론 양육권도 받아서 지금까지 애들 키우고 있고요. 양육비도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은 폭력이랑 사기 등으로 고소했는데 고소 취하해 달라고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계속 찾아와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진짜 뻔뻔하다. 당신이랑 어머니랑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따위로 살 수 있어?
볼일 없으니까 다시 찾아오지 말고 죗값 받아. 난 당신이 감옥을 가길 바래. 가서 콩밥이나 먹어. 어머니가 콩밥 해다 주면 되겠네. 우리 애들 아무 때나 볼 생각하지 말고 찾아오기만 해봐. 그때는 면접 교섭권? 이런 것도 없어. 당장 꺼져. 꼴도 보기 싫어. 그 뒤로도 합의를 하자고 몇 번 찾아왔고 결국 남편 무릎도 꿇리고 말았네요. 합의 대가로 싸게 퉁치려고 하지 마. 나랑 합의 보지 말고 변호사랑 합의 보라고 말해놨으니까 내가 당신보다 조금만 더 멍청했으면 어쩔 뻔했어. 완전 국민 쌍년되는 거 아니야? 너 진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골목대장 노릇하고 남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그래? 변호사랑 합의 보던가 콩밥 먹던가 알아서 해. 결국 형사고소 취하권으로 합의해 주었고 그 뒤로 지금까지 세상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악연이었죠. 악연. 사람 인연이란 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었던가 봅니다. 모든 인연을 좋은 것으로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